이건 설마 그 목걸이? 한성개발 부사장이 서울역 계단에서 국어라는 10살 아이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이 목에 걸린 목걸이는 10년 전 프라하 골목에서 첫사랑과 단둘이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그 목걸이였어요. 아이는 엄마 약값을 구걸하고 있었고 뒤따라간 반지하 집에는 병든 여자가 누워 있었죠. 대체 이 아이와 여자는 누구일까요? 10년 전 사라진 첫사랑과 이 가난한 모자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겨울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퇴근길 직장인들과 여행 가방을 끄는 관광객들, 그리고 어딘가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광장을 휘몰아치는 가운데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에 정장을 갖춰 입은 도연은 비서와 현장 소장을 앞세우고 공사 예정 부지 쪽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성개발 부사장인 도연에게 이 서울역 재개발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어요. 수천억 대 규모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회장인 어머니로부터 회사 전체를 물려받을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었죠. 복합문화 공간, 고급 레지던스, 상업시설이 들어설 이 자리는 도연에게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역 광장 주변에는 노숙인들이 낡은 이불과 박스로 둘러싼 공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행상들은 손수레에 군밤과 호떡을 팔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은 지도를 들여다보며 길을 찾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피곤한 얼굴로 계단을 오르내렸죠. 도시의 온갖 얼굴이 뒤섞여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풍경을 스쳐 지나가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도시의 민낯이란 게 이런 거겠지. 냉소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강남 오피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과 이렇게 발로 걸으며 마주하는 서울은 전혀 달랐거든요. 부사장님, 저쪽 노숙인 쪽은 곧 정리될 예정입니다. 현장 소장이 광장 구석을 조심스럽게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곳에는 파란 천막과 박스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불을 피워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살짝 돌려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치워야 할 건물과 사람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구나. 스스로를 자각하는 순간이었어요. 건물은 철거하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지만 도연은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늘 말했죠. 이 정도 동정심으로는 세상을 못 산다고. 계단을 내려가려던 도연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사람들 흐름과 반대편 계단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컵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동전 몇 개가 덜렁거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들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도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니까요. 그냥 지나치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엄마 약값 좀 도와주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국어라는 아이의 목소리치고는 이상하게 또렷하고 정갈했습니다. 도연은 멈칫했어요. 비서가 옆에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애들도 조직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 많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요즘은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돈을 걷는 조직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등, 손가락 끝은 추위에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손톱 주변은 거칠게 트여 있었고 손목은 가느다란 나뭇가지처럼 보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체온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증거였죠. 도연의 발끝이 계단턱에 걸쳐진 채 애매하게 멈춰 섰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인데 왜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 정도 동정심으로는 세상을 못 산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효율을 우선하며 숫자로 판단하는 삶.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도연은 다시 계단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이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계단턱에 발이 걸린 거였어요. 종이컵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안에 있던 동전 몇 개가 딸그락 소리를 내며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동전들이 흩어졌어요. 사람들은 대충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기도 했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동전을 밟고 그대로 가기까지 했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넘어지려는 아이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의 팔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어요.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각도가 어른스러웠어요. 누군가에게 자주 사과하며 살아온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응, 괜찮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선을 떼지 못하는 자신이 느껴졌거든요. 무언가가 도연의 눈길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이를 부축하는 순간 목도리 안쪽으로 살짝 보이던 은색 목걸이였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그 목걸이로 빨려 들어갔어요. 펜던트는 투박했습니다. 하트 모양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었어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삐뚤빼뚤한 기하학 모양이었죠. 마치 누군가 손으로 직접 구부려 만든 것처럼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니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도연은 무의식 중에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목걸이 펜던트를 뒤집어 보려 한 거였어요. 하지만 순간 아이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안 돼요. 엄마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것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 속에서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이 도연의 눈에 스쳤습니다. Y&Y.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철렁 내려앉았어요. 프라하 겨울 골목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좁은 골목길,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손을 꼭 잡고 걷던 두 사람. 작은 은공방 앞에 멈춰서서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장신구들을 구경하던 그날. 유라가 웃으며 말했었죠. 우리 둘만 아는 모양으로 해주세요. 은공방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이니셜을 물었어요. 도연과 유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윤도연의 Y, 한유라의 Y. 둘 다 Y로 시작하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Y&Y. 세상에 하나뿐인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은 정신을 가다듬으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설마 세상에 목걸이가 하나만 있겠어.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요동쳤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부사장님, 회의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비서가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아이의 손에 쥐어줬어요. 엄마한테 꼭 약 사드려라.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지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이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목걸이가 조명 아래에서 다시 한번 반짝였습니다. 이니셜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Y&Y. 윤도현, 유라. 도연은 계단 중간에 선 채 뒤돌아봤습니다.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아이는 이미 흩어진 동전을 줍느라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도연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작은 등, 목도리 안쪽으로 보이는 목걸이, 그리고 반짝이는 이니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목걸이가 앞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릴 줄은. 한성개발 본사는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35층 규모의 유리 건물이었죠. 도연의 부사장실은 최상층에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빌딩 숲,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저 멀리 서울역 방향의 불빛까지. 높은 곳에서 보는 서울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웅크리고 있을 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책상 위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해외 리조트 개발 계약서, 신도시 프로젝트 도면, 서울역 재개발 계획 자료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각각 수백억에서 수천억대 규모의 사업들이었죠. 복도 밖에는 여러 건설사 임원들이 줄을 서서 인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 성사되거나 무산되는 자리였어요. 이게 도연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9시 임원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서울역 재개발 사업 브리핑 자료가 떠올랐어요. 실무진이 리모컨을 누를 때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상업시설, 고급 레지던스, 예상 수익률 35%. 화려한 단어들이 차례로 등장했죠. 도연은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완성 예상도에는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깔끔하고 세련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죠. 실무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노숙인 및 비공식 거주자들의 정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고 다른 임원이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감한 주제였거든요. 그때 한 임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분들은 구청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죠. 우리가 직접 나설 일은 아니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효율과 이미지가 우선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세요.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부사장으로서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말을 하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계단 위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파래진 입술, 앙상한 손, 종이컵을 꼭 쥐고 있던 작은 손가락. 도연은 애써 그 이미지를 떨쳐냈어요.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도연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도면을 들여다봤어요. 서울역 일대를 위에서 내려다본 구조도였죠. 역 광장, 주변 건물들, 그리고 계단 부분이 선명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 구역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철거 대상 3구역. 도연의 시선이 그 빨간 선에 고정됐습니다. 머릿속에서 도면의 빨간 선과 어제 아이가 서 있던 계단 위치가 겹쳐 보였어요. 그 자리도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서 있던 그 계단도 주변의 모든 것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임원 몇 명과 함께 회사 근처 일식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식당이었죠. 접시 위에는 정갈하게 담긴 초밥과 사시미가 올라왔습니다. 식사 중에 서울역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누군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쪽은 어차피 슬럼입니다. 재개발되면 땅값 최소 2배는 뛸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졌죠. 도연은 젓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입안에 넣으려던 초밥을 다시 접시에 내려놓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슬럼이 누군가에겐 집일 텐데.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면 감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테니까요. 도연은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른 화제로 대화를 돌렸습니다. 오후 2시 도연의 일정표에는 또 다른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서진과의 약혼식 장소 계약 관련 회의였어요. 서진은 재벌가 딸이자 집안이 정해준 도연의 약혼녀였습니다. 둘의 관계는 어린 시절부터 양가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도연과 서진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웨딩홀 담당자가 친절하게 맞이하며 예식장 구조를 설명했어요. 천장 높이, 조명 각도, 하객 수용 인원, 음향 시설까지 세세하게 안내했습니다. 서진은 고급 와인 리스트를 꼼꼼히 살피고 조명 색온도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완벽주의자다운 모습이었죠. 서진은 샘플 테이블 세팅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우리 약혼식은 엄마가 평생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해야 해. 도연은 습관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성의 없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서진에게 정이 없지는 않았어요. 오랜 시간 함께 해왔고 그녀는 영리하고 세련된 여자였죠. 하지만 설렘이나 떨림 같은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혼도 사업의 연장선처럼 호텔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진이 도연의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어디 아픈 거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진은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얼버무리는 대답이었습니다. 서진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차 안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고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항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인데요. 도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라디오를 끄라고 지시했어요. 라디오 꺼주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서진은 옆에서 도연을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도연은 샤워를 하려 욕실로 들어갔어요. 뜨거운 물줄기가 어깨를 적셨습니다. 김이 가득 찬 욕실에서 도연은 거울 속 자기 목을 무심코 바라봤어요.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때 자신도 목걸이를 하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프라하 골목에서 유라와 함께 만든 그 목걸이. Y&Y. 쌍으로 만든 목걸이 중 하나는 유라가 가졌고
하나는 도연이 가졌었어요. 하지만 이별 후 어느 순간부터 하지 않게 됐습니다. 도연은 샤워 가운을 두르고 침실로 나왔어요.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서랍을 열었죠. 안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었어요.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없었죠. 도연은 빈 상자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라가 가져갔겠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언제 사라진 건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별할 때 유라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어요. 그 소리 사이로 아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엄마 약값 좀 도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 파래진 입술, 앙상한 손, 그리고 목에 걸린 목걸이. Y&Y. 도연은 뒤척였습니다. 베개를 바꿔 누워도 이불을 덮어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모 앱을 열고 짧게 적었어요. 서울역 계단 아이 목걸이.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보자고.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누웠습니다. 스스로를 비웃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온 내가 고작 거리 아이 하나 때문에 잠도 못 자나. 하지만 비웃어도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답답했어요. 그날따라 서울역 계단까지 가는 길이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도연은 비서를 불러 일정표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서울역 쪽 현장을 다시 보고 싶어요. 오전 11시 약속 하나 미뤄주세요.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어제 막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어제 이미 점검하셨는데요. 도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둘러댔습니다. 조감도 말고 사람들 동선까지 직접 보고 싶어요. 실제 이용 패턴을 파악해야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뒤 도연은 회사 차량에 올라탔어요. 비서와 기사가 함께 탔습니다. 차는 강남을 벗어나 서울역 방향으로 달렸죠.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점점 낮아지고 오래된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울역 근처에 차가 도착하자 도연은 유난히 한기가 느껴지는 듯 차창 너머로 계단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계단을 비추고 있었지만 왠지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무겁게 했죠.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아이가 없었다면 도연은 더 불안했을 거예요. 어디로 갔을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도연은 비서와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혼자 보고 올게요. 비서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도연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어요. 혼자 가야 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혼자 해야 할 일 같았거든요. 도연은 코트깃을 세우고 계단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발걸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가까워질수록 아이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서준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얼굴에 핏기가 없었고 눈 밑에는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종이컵 안에 든 동전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어제보다 적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무심히 지나쳤죠. 누구도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다가가자 서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제 그 아저씨였거든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예의 바른 인사였습니다. 도연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제 내가 준 돈, 엄마 약 사드렸니?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숨이 덜 차다고 하셨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기쁜 거였죠.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대화를 이어가면서 도연의 시선은 자꾸 목걸이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어요. 은색 펜던트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예쁘네. 어디서 난 거야? 서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소중한 걸 보여주는 게 조심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어제 도와준 아저씨였으니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외국에 있을 때 아빠랑 같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모양이래요. 아빠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굳었어요. 인중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도 축축해졌죠. 도연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가 뭐 하시는데? 서준은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그림 그렸대요. 지금은 아파서. 말끝을 흐리던 서준은 고개를 들고 억지로 씩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10살 아이가 견디기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도연은 아이가 추위에 떠는 걸 봤습니다. 작은 몸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연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코트를 벗으려 했습니다. 아이 어깨에 잠깐이라도 걸쳐주려고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부사장이 거리 아이에게 코트를 입혀준다? 이상하게 보일 게 분명했어요. 도연은 망설이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도연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애들도 다 조직이래요. 조심하세요. 친절한 충고 같았지만 도연은 짜증이 났습니다. 동시에 불편함도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왜 여기 있는 건지도 모르면서요. 도연은 아이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어요. 넘어져서 생긴 상처 같았습니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도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10살 무렵 놀이터에서 넘어져 손등에 흉터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희미하게 남아있죠. 도연은 자기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의 손을 봤어요.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면 이 계단도, 이 아이도 곧 사라질 거야. 서울역 재개발이 시작되면 이 계단은 철거될 예정이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디로 갈까요? 더 위험한 곳으로 밀려날 게 뻔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역 인근 반지하 월세 시세, 병원 응급실 위치, 근처 보건소 정보 자료로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비서는 잠깐 당황한 것 같았지만 곧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다시 아이를 봤어요. 너네 집이 어디야? 집까지 데려다 줄까? 순간 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아이는 뒤로 살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혼자 다녀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어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가르쳐 준 게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경계심을 느꼈어요. 동시에 아이의 성숙한 말투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살 아이치고는 너무 어른스러웠어요. 위험을 판단하고 선을 긋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이런 아이로 만든 건 누구일까요? 도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는 걸, 불쌍해서가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무언가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생기고 있다는 걸.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어요. 조심히 다녀. 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이 일을 그냥 지나치면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도 가슴을 펴고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서울역 계단이 보이는 곳이었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을 던져주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도연은 커피를 다 마셨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서 여러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주변을 조심스럽게 두리번거리며 종이컵 속 동전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동전을 집어 천천히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10원짜리. 얼마 되지 않는 액수였지만 아이는 소중하게 다뤘어요. 그리고 주머니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도 일어났어요. 카페 문을 나서며 아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들킬 테고 너무 멀면 놓칠 테니까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누군가를 몰래 따라가는 일, 스토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편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아이의 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준은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역역 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로 난 길이었죠. 해가 제대로 들지 않는 곳이라 한낮인데도 어두컴컴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으로 접어들자 풍경이 확 달라졌어요. 반지하 창문마다 빨래가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마르지 않은 빨래들이 철창 사이로 비죽이 나와 있었어요. 군데군데 녹이 쓴 철창, 금이 간 유리창, 테이프로 붙여놓은 비닐, 쓰레기 봉투가 골목 구석마다 쌓여 있었고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들, 번호판이 떨어져 나간 대문들. 서울역에서 불과 10분 거리였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골목은 미로처럼 이어졌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서준은 익숙한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걸었습니다. 어두운 계단이 나타났어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죠. 계단 옆으로는 녹슨 난간이 있었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서준이 그 계단 옆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삐. 4자리 숫자를 입력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도연은 빠르게 시선을 돌려 계단 아래를 훔쳐봤어요.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반지하 구조였어요. 희미한 전등 불빛이 보였고
그 안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캑캑거리는 소리. 연약한 여자 목소리였죠.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도연은 골목 모퉁이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돌아갈까요? 아니면 안부라도 물어볼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도연은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현장 점검이야. 재개발 구역 주민 실태 파악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몇 분을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도연은 그 철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짧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경계하는 톤이었어요. 도연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에서 공사 소음 때문에 안내문 전달하러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내려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어요. 문틈으로 찬 기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겨울인데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습한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 냄새가 제일 먼저 느껴졌습니다. 벽과 천장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였죠. 약봉지에서 나는 쓴 냄새도 섞였어요. 한약 같기도 하고 양약 같기도 한 냄새. 오래된 이불에서 풍기는 눅눅한 냄새도 있었습니다. 여러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와 도연의 코를 찔렀어요. 현관은 좁았습니다. 신발을 벗을 공간도 비좁았어요. 낡은 신발 몇 켤레가 어질러져 있었고 구석에는 우산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부엌과 거실, 침실이 다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7평도 안 돼 보이는 공간이었죠. 천장은 낮았고 작은 창문 너머로 사람들 다리만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바로 위에서 들렸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낡은 가스레인지, 녹슨 수도꼭지. 냉장고는 작은 미니 냉장고였는데 문에는 복지관 전단지와 김치 나눔 행사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준이 놀란 얼굴로 현관 쪽을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그 뒤쪽 침대에서 누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였어요.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여자가 조금씩 몸을 일으키며 도연을 봤습니다. 조명이 여자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볼, 힘없는 눈빛. 머리카락은 길게 자란 채 묶여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몸은 말랐고 목선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많이 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도연이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10년 전 프라하 골목에서 웃던 얼굴, 카를교 다리 위에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던 얼굴, 눈 내리는 밤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얼굴, 응공방 앞에서 우리 둘만 아는 모양으로 해주세요라고 웃으며 말하던 얼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언젠가 서울에도 이런 골목을 만들자고 약속하던 얼굴, 유라였습니다. 도연은 말을 잃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유라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말이 더듬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손이 이불을 더 꽉 쥐었어요. 서준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둘 사이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리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어제 나 도와줬던 분이야. 오늘도 계단에서 만났어. 순진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는지 몰랐어요. 단지 착한 아저씨가 또 찾아왔다고 생각했죠. 도연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침착해야 했어요. 너무 놀란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서준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도연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공사 때문에 아래층 주민들 상태를 확인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둘러대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눈빛은 유라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유라였어요. 유라는 이불을 더 끌어올렸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려는 듯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연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가난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어요.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병원 진료 영수증이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슬쩍 내용을 훑어봤어요. 호흡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여러 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까지도 계속 병원을 다녔더군요.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3만 원, 5만 원, 7만 원. 매번 진료비가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밀린 공과금 고지서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빨간 글씨로 최종 납부 기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독촉장이었습니다. 날짜는 이미 지나 있었어요. 냉장고 옆에는 복지관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김치 나눔 행사 전단지도 보였습니다. 무료 급식 안내, 겨울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그런 전단지들이 여러 장 붙어 있었어요. 도연의 시선이 약봉지로 향했어요. 침대 옆에 작은 바구니가 있었고 그 안에 약봉지가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봉지에 적힌 병명과 투약 내용을 읽었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우울증, 불면증, 빈혈,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악화될 수 있는 병들이었어요. 오랜 시간 방치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약 복용 날짜를 보니 몇 달째 같은 약을 받아먹고 있었어요. 유라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몸이 흔들렸습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애써 버텼어요. 그리고 도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잠깐 밖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을 숨긴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는 서준에게 말했어요. 엄마 금방 올게.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반지하 계단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자 골목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해가 기울어 골목은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유라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섰습니다. 숨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도연을 돌아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을 긋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은 유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목걸이도 아이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10년간 쌓였던 의문, 분노,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유라는 눈을 피했어요.
도연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손이 난간을 더 꽉 쥐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너는 위층 사람이고 나는 아래층 사람이야. 차갑게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도연은 한 발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뒤로 물러섰어요.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몸짓이었습니다. 이제 오지 마. 우리끼리 살 수 있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유라는 돌아서서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도연과 유라 사이에 다시 벽이 생겼습니다. 철문이 둘을 갈라놓았어요. 도연은 계단 위에 서서 반지하 창문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유라와 서준이 있었어요. 도연의 어깨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 집이 내가 내려다보던 도시의 바닥이라는 걸. 도연의 기억이 과거로 넘어갔습니다. 반지하 골목을 빠져나와 차에 오른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10년 전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프라하였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에 노란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석조 건물들 사이로 눈이 소복이 내렸어요. 발소리가 쿵쿵 울리는 돌바닥 골목, 창문마다 걸린 크리스마스 장식들, 골목 모퉁이에서 풍기는 빵 굽는 냄새. 프라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때 도연은 건축을 전공하는 유학생이었어요. 유라는 디자인과 학생이었죠. 둘은 한국 유학생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작은 펍에서 열린 모임이었죠. 유라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을 걸었어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유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건축과 디자인, 프라하의 골목들, 한국에 돌아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후로 둘은 자주 만났어요. 카를교에서 스케치를 하거나 구시가지 골목을 걸으며 건물들을 구경했습니다. 낡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둘은 구시가지 골목에서 벽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허락받은 벽이었습니다. 유라가 밑그림을 그리고 도연이 색을 칠했죠. 벽화는 서울과 프라하가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손에 물감이 묻었습니다. 유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젠가 서울에도 이런 골목을 만들자. 사람들이 걸으면서 행복해지는 골목.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함께 만들자. 그게 둘의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눈이 내렸습니다. 둘은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머리와 어깨에 쌓였습니다. 유라는 도연의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골목을 걷다가 작은 은공방을 발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장신구들이 보였어요. 둘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작은 작업대에는 공방 주인이 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도연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만의 목걸이 만들까?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방 주인에게 둘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부탁했습니다. 유라가 종이에 대충 스케치를 그렸어요. 기하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모양이었습니다. 너랑 나니까 Y&Y로 하자. 윤도현, 유라.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이야. 유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도연도 웃었습니다. 공방 주인은 스케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디자인이네요. 하지만 이 모양은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수작업이라 똑같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두 사람은 그게 더 좋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목걸이, 쌍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가지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목걸이가 완성됐습니다. 둘은 공방으로 가서 목걸이를 받았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은 목걸이였습니다. 뒷면에는 Y&Y가 새겨져 있었죠. 유라가 도연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도연도 유라에게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지만 며칠 후 도연의 기숙사로 메일과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서울 본사 비상회의, 후계자 교육 일정, 회장님 긴급 소환. 제목만 봐도 심각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유라에게 말했어요. 일주일만 다녀올게. 금방 돌아올게. 유라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녀와 조심히. 도연은 한국으로 날아갔어요. 그 일주일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도연은 몰랐습니다. 도연이 한국에 있는 동안 윤명숙은 직접 프라하로 날아갔습니다. 비서를 대동하고 조용히 움직였어요. 유라의 기숙사 주소를 알아내고 유라를 불러냈습니다. 프라하 시내 한 카페였어요.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 아니라 조용한 주택가 근처 카페였습니다. 유라는 윤명숙의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나왔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윤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차가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유라는 초라한 후드티 차림으로 다가갔습니다. 앉아. 윤명숙의 첫마디였습니다. 명령조였어요. 유라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꼭 쥐었습니다. 윤명숙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내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을 생각이 없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는 목소리였어요. 유라는 고개를 들어 윤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랑 저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비웃듯 웃었어요. 사랑? 그게 밥 먹여주니? 윤명숙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이 돈이면 너와 내 가족 앞으로 평생 굶지는 않을 거야. 대신 내 아들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유라는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전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윤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어떤 가정 환경인지, 어떤 빚이 있는지 다 알아봤어. 어머니는 당뇨로 입원 중이고 동생은 대학 등록금도 못 내고 있지. 집 보증금도 밀렸더라. 맞지?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명숙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움직이면 내 가족까지 다칠 수 있어. 병원비 지원 끊기고 대출 상환 독촉 들어가고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지. 감당할 수 있겠니?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더 세게 떨렸어요. 유라는 처음에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의 당뇨약값, 한 달에 20만 원, 동생의 대학 등록금, 300만 원, 집 보증금, 밀린 게 500만 원, 다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유라가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윤명숙은 봉투를 다시 유라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안에 5천만 원 들어있어. 내 가족 빚 다 갚고도 남을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내 아들한테 완전히 사라져. 연락도 끊고 이유도 말하지 마. 그냥 사라지는 거야. 유라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손이 봉투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하지만 결국 유라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대신 도연 씨한테는 이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윤명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유라는 카페 화장실로 들어가 숨죽여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증오했어요. 일주일 후 도연이 프라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이미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도연의 이메일함에는 짧은 이별 메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도연은 유라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기숙사도 비워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죠. 돈 많은 집 자식이 싫다더라. 누군가 흘린 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상처를 입었어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유라는 한국에 돌아온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혼자 서준을 낳고 혼자 키웠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도우며 아이를 돌보며 가난과 싸우며 10년을 버텼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반지하 골목 앞에 서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입에 물고 라이터를 꺼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라이터를 제대로 켤 수 없었어요. 불꽃이 바람에 꺼졌습니다. 도연은 라이터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담배도 버렸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유라를 믿었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말을 의심했더라면, 유라를 끝까지 찾았더라면, 소문을 믿지 않았더라면, 동시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어떻게 압박을 걸어왔는지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부터였습니다. 유치원 발표회 때 넌 윤 회장 아들이야. 1등 해야 해라고 말하던 어머니. 상속 교육을 받으러 갈 때마다 우리 집안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던 어머니.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회사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근처 카페로 가주세요.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도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꺼내 서울역 인근 병원과 복지관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기내과가 있는 병원, 무료 건강검진센터,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메모장을 꺼내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병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진료 시간, 복지관 위치, 지원 가능한 항목들. 도연은 평소 일할 때처럼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도연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개인 계좌에서 5천만 원 이체 준비해 주세요. 서울역 근처 취약계층 지원기금 명목으로 익명 후원할 겁니다. 비서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회사 예산이 아니라 개인 자금이신가요? 네, 개인 자금입니다.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도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역 방향이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유라와 서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다시 반지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비서도 기사도 없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반지하 철문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눌렀어요. 잠시 후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 어제 온 아저씨야.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유라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자. 급한 검사는 내가 부담할게. 유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캑캑거리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서준이 엄마 옆으로 다가가 말했어요. 엄마, 숨차서 자꾸 쓰러지잖아. 아저씨 말 듣자. 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는 걸 여러 번 봤던 거예요. 유라는 서준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아, 제발 엄마.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유라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셋은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도연이 택시를 잡았고 유라와 서준을 태웠어요. 병원까지 10분 거리였습니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30분쯤 기다린 후 유라의 이름이 호명됐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중년 남자였어요. 유라의 상태를 확인하고 과거 진료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청진기로 호흡을 들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장기 입원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폐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검사 항목들을 나열했어요. 폐 기능 검사, 피 검사, 엑스레이, CT 촬영, 그리고 예상 비용을 대략적으로 말했습니다. 검사비만 대략 2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입원 치료까지 하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냈어요.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손이 계속 떨렸어요. 그 돈이면 우리 반지하 월세를 서너 달은 낼 수 있는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유라의 머릿속에는 병원비가 아니라 생활비 계산이 먼저였어요. 집이 없으면 아이를 어디서 키우죠? 병원비를 내면 밥은 어떻게 먹이죠? 도연은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냥 사람이 사람 도와주는 거야.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유라는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왜 이러는 거야?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도연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검사 다 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병원 수납 창구로 갔어요. 도연은 개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내밀고 결제를 진행했어요. 230만 원. 카드가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도연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카드 결제 승인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비서로부터였습니다. 부사장님, 개인 카드 한도 관련해서 회장님께서 따로 보자는 말씀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같은 시각 한성개발 회장실에서 윤명숙은 보고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설조사 전문가가 제출한 자료였어요. 부사장님께서 서울역 인근 반지하에 거주하는 30대 여성과 10살 남자아이를 자주 방문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윤명숙은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낯선 여자가 아들과 함께 있다는 거지? 네, 회장님.
윤명숙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툭툭 두드렸어요.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여자 연락처 알아내. 내가 직접 만나겠어. 이틀 후 유라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유라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유라 씨죠? 저는 한성개발 회장 윤명숙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신라호텔 라운지로 나오세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유라는 숨이 막혔어요. 10년 전 그 목소리, 프라하 카페에서 돈 봉투를 건넸던 그 목소리. 저는 거절하면 내 아들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라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오후 3시 유라는 신라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어요. 낡은 패딩에 청바지. 호텔 로비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었습니다. 라운지 구석자리에 윤명숙이 앉아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어요. 윤명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붙어 있을 줄은 몰랐네. 비꼬는 목소리였어요. 유라는 고개를 들어 윤명숙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 엄마일 뿐이에요. 도연 씨 앞길 막을 생각 없어요. 그럼 더 깔끔하게 사라져. 이번에는 아이까지 데리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윤명숙은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더 두툼했습니다. 1억. 이 돈 가지고 지방으로 가. 서울 떠나.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테이블 위에 수표를 놓았습니다. 유라는 수표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윤명숙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이상 내 아들 주변을 어지럽히면 병원도, 집도, 학교도 전부 끊길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집주인한테 압력 넣어 쫓겨나게 할 수도 있어. 선택해.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제발, 아이한테만은. 그럼 사라져. 그게 내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야. 윤명숙은 일어났습니다. 수표를 테이블에 남겨둔 채 라운지를 나갔어요. 유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유라는 수표를 보지도 않았어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 숨죽여 울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시각 도연은 회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서울역 재개발 최종 승인 회의였어요. 도연은 자료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서울역 재개발 구역 일부를 공공임대와 복지시설로 남기는 게 어떨까요? 수익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사회적 가치를. 윤명숙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감상적인 소리 집어치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윤명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수익이 우선이야.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장서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요즘 이상해.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생긴 거야?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도연은 대답을 흐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진은 도연의 눈을 쳐다봤어요. 평소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유라는 반지하 집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병원비, 월세, 생활비.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도연의 도움을 받으면 윤명숙의 위협이 현실이 될 거였습니다. 우리가 사라지면 도연 씨는 편해질까?
작게 중얼거렸어요. 서준은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이 다시 반지하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유라야, 나야. 안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오지 마. 우리끼리 살 수 있어.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반지하 안쪽에서 서준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는 아이를 안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와주려 할수록 그들의 숨통은 더 조여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감으로만 버틸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도연은 반지하를 방문했을 때 조심스럽게 서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얻었습니다. 아이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쿠션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었어요.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연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과 서준의 머리카락을 함께 제출했죠. 검사기관에는 익명으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일주일은 도연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만약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그럼 이 모든 감정은 뭘까요? 이 책임감은, 이 보호 본능은 어디서 온 걸까요?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내 피를 나눈 자식이 아니더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변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누구든 유라가 힘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10년간 나는 뭘 한 거죠? 내 아이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동안 나는 고층 빌딩에서 수익률 계산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조용한 상담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흰색 봉투였습니다. 두껍지 않았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확인해 보세요. 도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사 결과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도연은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눈이 결과 부분으로 향했어요. 부자관계 일치 확률 99.999%. 선명한 글씨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서준은 도연의 아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이 힘없이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죄책감,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한 안도감. 내 아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몰랐던 내 아들. 도연은 눈을 떴어요.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사무실을 나와 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에게 지시했어요. 서울역 쪽으로 가주세요. 빠르게.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 결과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30분 후 도연은 반지하 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어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대답했어요. 나야. 아저씨.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유라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서준은 작은 테이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둘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이야기 좀 하자.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라는 도연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서준은 그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결과지를 꺼냈어요. 유라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유라는 종이를 받아 읽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셋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느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프라하 카페에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라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그날 윤명숙이 프라하까지 찾아왔던 일.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차갑게 앉아있던 모습.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돈 봉투. 우리 집안은 내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을 생각이 없어라던 말. 유라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당뇨 치료비, 동생의 대학 등록금, 밀린 집 보증금. 윤명숙이 그 모든 걸 조사해 왔다는 것. 내 가족까지 다칠 수 있어라는 협박.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 도연 씨 앞에서 사라져 달라고 했어요. 이유도 말하지 말고 그냥 사라지라고. 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야기. 도연에게 알릴까 고민했지만 결국 혼자 결정했다는 것. 알리면 도연 씨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말. 혼자 산부인과에 갔던 날들. 배가 불러오는 걸 숨기며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간들. 친정 어머니조차 제대로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좁은 원룸에서 서준을 낳았던 그날. 내 울음소리 들으면서 미안했어요. 이 아이한테도 도연 씨한테도. 유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서준은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아빠가 나 버린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을 쳐다보는 눈빛에는 혼란과 상처가 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라가 재빨리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숨긴 거야. 아빠가 알면 힘들어질까봐. 하지만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유라 자신도 그걸 알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내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혼자 이렇게까지 버텼는데 나는 고급 사무실에서 도면만 보고 있었어. 내 아들이 계단에서 구걸하는 동안.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바로 그때 유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유라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애 끌고 다니는 여자 알고 보니 돈 뜯으려는 사기꾼이래요. 조심하세요.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자는 한 통이 아니었어요. 여러 통이 연달아 왔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었죠. 어제부터 이상한 전화와 메시지가 계속 와요. 누가 일부러 퍼뜨리는 것 같아요. 유라가 핸드폰을 도연에게 보여줬어요. 도연은 문자들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번호 추적할 수 있어요? 도연은 즉시 회사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번호 추적을 지시했어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도연에게 보고했어요. 문자를 보낸 번호들은 선불폰이었지만 돈이 흘러간 계좌가 있었습니다. 비방글을 퍼뜨리기 위해 사람을 고용한 흔적이었죠. 계좌 끝에는 장서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서진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유라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반대만이 아니었어요. 장서진의 공격까지 이중 압박이었습니다. 둘 다 유라를 몰아내려 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다시 반지하로 갔습니다. 유라에게 사실을 알렸어요. 장서진이 한 거예요. 내가 처리할게. 유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도연 씨, 정말 괜찮아요?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때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나한테 아빠가 생긴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준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약속이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나는 괜찮아. 근데 도연 씨, 정말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도연은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에 도망친 대가를 이제라도 치를게. 그게 당신과 이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함을 갚는 길이라면.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반지하를 나와 골목을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진실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잃어야 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명숙은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개인 카드 내역, 동선, 만남 기록, 사설 조사팀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서울역 근처 반지하, 한유라라는 여자, 10살 남자아이, 병원 동행, 반복되는 방문, 관계는 명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집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서재로 오시래요. 도연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라는 걸. 코트를 벗고 2층 서재로 올라갔어요. 서재 문을 열자 윤명숙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죠. 앉아. 명령조였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윤명숙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서울역 근처 반지하 여자, 그 아이. 도대체 언젠까지 숨길 거야? 정면으로 묻는 질문이었어요. 도연은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윤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요. 서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결과지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윤명숙은 종이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윤명숙은 종이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끊어. 그러면 이 일은 덮어줄게. 대신 장서진과의 약혼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한성개발은 전부 내 거야. 조건이었습니다. 명확한 거래였어요.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얻은 회사라면 이제는 갖고 싶지 않습니다. 윤명숙은 경악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가 원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물려받는 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윤명숙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어. 내가 감히 그 수고를 버리겠다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윤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지켜온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건 회사였을지 몰라도 저는 가족을 원합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윤명숙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가족? 반지하 여자와 거리 아이가 내 가족이라고? 네, 제 가족입니다. 윤명숙은 도연을 한참 쳐다봤어요. 그리고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 때문에 내가 평생 후회하는 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거야. 서재를 나가며 던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도연은 혼자 서재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연은 장서진을 만났습니다. 시내 조용한 카페였어요. 서진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 앉자 서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 나 피하는 거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진은 이미 뭔가 눈치챈 듯 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 그 여자, 내 전 여자친구지? 도연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분석 자료와 계좌 내역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야. 유라를 공격한 사람들한테로.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난 몰라. 법무팀이 다 확인했어. 내 계좌에서 선불폰 구매, 인터넷 커뮤니티 비방글 작성 대행업체로 돈이 흘러갔어.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부정했어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한 거라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서진은 결국 테이블을 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나 너랑 결혼하라고 집안에서 평생 교육받았어. 작은 아시 수업, 사교 모임, 와인 공부. 다 너랑 어울리는 사람 되려고 한 거야. 근데 갑자기 반지하 여자가 나타나서 모든 걸 가져가면 나보고 박수 칠까? 울부짖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도 나름대로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한 짓은 변명할 수 없어. 사람을 공격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건 잘못이야. 우리 둘 사이는 오늘로 끝이야.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넌 평생 후회할 거야. 나 같은 약혼녀를 버리고 그런 여자를 선택한 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날 오후 한성개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대형 회의실이었어요. 이사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윤명숙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안건은 후계 구도 관련이었어요. 윤명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사장 후계 구도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다들 알고 있었죠. 이사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도연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성개발 부사장 직과 후계자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명확한 발표였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몇몇 이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 임원이 일어나 말했어요. 부사장님, 다시 생각해 보시죠. 이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단호한 말이었어요. 윤명숙은 굳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좋아.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다만 다시는 우리 집안 이름을 들먹이지 마. 마지막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도연은 회의실을 나와 자기 사무실로 갔어요. 책상 위 물건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서류, 명함, 펜. 하나씩 정리하며 이별을 준비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벽을 쳐다봤어요. 걸려있던 상장들, 표창장들, 공로패들. 도연은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우수 신입상, 올해의 프로젝트 매니저, 업계 공헌상. 화려한 수상 경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액자들을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았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냈어요.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편한 옷들이었어요. 중요한 서류 몇 개, 통장, 신분증. 그게 전부였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방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어요. 서울역 쪽으로 가주세요.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지나갔어요. 한때는 자신이 내려다보던 도시였습니다.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30분 후 도연은 반지하가 있는 골목 앞에 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좁은 골목을 걸었어요. 밤이라 더 어두웠습니다. 반지하 철문 앞에 섰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서성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르기가 두려웠습니다. 과연 받아줄까요?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온 자신을. 하지만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유라가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도연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왔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고. 그날 밤 나는 내 삶 전체를 내려놓는 대신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빠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모아둔 개인 자산과 퇴직금 일부를 정리했어요. 재벌 2세가 받은 퇴직금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를 떠나며 대부분을 포기했거든요. 그 돈으로 도연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2층 집을 마련했습니다. 낡은 집이었어요. 30년은 된 듯한 단독주택이었죠. 하지만 구조가 탄탄했고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살만했습니다. 도연은 직접 설계했어요. 1층은 사무실 겸 작업 공간으로 2층은 세 사람이 함께 살 주거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벽을 허물고 창문을 넓히고 낡은 마루를 새로 깔았어요. 몇 달간의 공사 끝에 집이 완성됐습니다. 현관 앞에는 작은 나무 간판을 달았어요.
서유건축. 서준과 유라의 앞글자를 딴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화려한 마천루를 짓지 않았어요. 대신 동네 낡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맡았습니다. 비용은 적었지만 집주인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어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요즘 집이 달라졌네. 전에 살던 집이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 따뜻해졌어. 그런 말 한마디가 도연에게는 어떤 수상보다 값졌습니다. 서유건축은 천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사람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따뜻함을 지키는 회사.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라는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반지하에서 벗어나 햇빛이 들어오는 집에 산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정말 여기서 우리 같이 사는 거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치 꿈에서 깰까봐 두려운 것처럼.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서준은 자기 방이 생긴 것에 신이 났어요. 2층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2개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서준은 도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빠, 내 방 책상은 여기 놓고 침대는 저기 놓으면 안 돼요? 아빠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도연은 스케치북을 꺼내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벙커 침대 위치, 책장 구조, 작은 책상이 놓일 자리. 둘이 머리를 맞대고 설계했어요. 이렇게 하면 창문으로 해 뜰 때 햇빛이 책상을 비출 거야. 도연이 설명했어요. 서준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는 동네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수업은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즐거워했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상상력을 키웠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유라를 불렀어요. 선생님, 정식으로 미술 강사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유라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이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유라는 그렇게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일자리였어요. 어느 주말 도연은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렸던 프라하 벽화 아직도 기억나? 여기 동네 골목도 언젠가 그렇게 만들자. 유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래전 꿈이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 둘이 함께하면. 둘은 동네 골목 벽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유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앞 골목으로 나왔어요. 붓과 물감을 준비했습니다. 빈 벽에 밑그림을 그렸어요. 꽃, 집, 사람들, 햇빛.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색을 칠했어요. 서준도 함께 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물감이 벽에 퍼졌어요. 골목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예뻐질 줄 몰랐네. 유라는 웃으며 프라하에서 못 지킨 약속을 여기서 실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셋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카트를 끌며 식재료를 골랐어요. 쌀, 채소, 고기, 과일. 평범한 장복이었지만 서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엄마 약값 걱정 안 해도 돼요? 유라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도연이 옆에서 말했어요. 그건 이제 아빠 몫이야. 서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왔습니다. 체험학습 동의서였어요.
보호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부목한이 나뉘어 있었죠. 도연은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북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도현. 또박또박 썼어요. 서준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이름이 들어간 거 처음이에요.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서유건축으로 동네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집수리 상담이었어요. 오래된 주택이라 곳곳이 낡았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집을 방문해 살펴봤어요. 벽지가 떨어지고 문짝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괜찮았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견적서를 작성하며 말했어요. 최소한만 손보면 될 것 같아요. 큰 돈 들지 않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이런 업체 없어. 바가지 씌우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곳.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유건축은 동네에서 신뢰받는 업체가 됐어요. 어느 저녁 셋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과 반찬이 올라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한성개발이 서울역 재개발 사업 관련 민원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도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한때 자신이 맡았던 프로젝트였어요. 가슴 한쪽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유라가 슬쩍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남 얘기야. 도연은 유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서준은 숙제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 우리 집 나중에 더 크게 지으면 할머니도 같이 살 수 있게 할까요? 도연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윤명숙을 말하는 거였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숙제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 우편함에 회색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도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어요. 지역 신문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건축사무소, 따뜻한 집짓기로 화제라는 제목이었죠. 서유건축 이야기였습니다. 스크랩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사람답게 짓는 집 잘 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다. 익명. 필체가 낯익었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 윤명숙과 닮아 있었어요. 도연은 메모를 들고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연은 메모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작게 웃었어요. 그날 밤 서준이 잠든 후 유라는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아. 비록 집은 작아도. 유라가 작게 말했어요. 도연은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 크기보다 안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 둘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네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저녁 식탁에는 늘 국 한 그릇과 함께 웃음이 조금씩 더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만 빼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서유건축의 나무 간판은 햇빛과 비바람에 조금 낡았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고 글씨도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다녀갔다는 증거였어요. 현관 앞 작은 화분에는 유라가 심은 꽃들이 피어 있었고 우편함에는 견적 문의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가 훌쩍 자라서 이제는 유라의 어깨를 넘어섰습니다.
목소리도 변성기를 지나며 굵어졌죠. 얼굴에는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주말이면 서준은 도연과 함께 작은 공사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헬멧을 쓰고 도면을 들고 현장을 살폈어요. 그리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이 구조는 왜 이렇게 지었어? 저기 기둥은 왜 저 위치에 세운 거야? 도연은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였어요. 유라는 동네 복지관 강사 일을 계속하면서 틈틈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네 골목, 시장, 공원, 아이들. 일상의 풍경들을 캔버스에 담았어요. 어느 날 동네 작은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전을 열어보시는 게 어때요? 유라는 놀라며 대답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당연하죠. 선생님 그림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유라는 그렇게 생애 첫 개인전을 열게 됐습니다. 전시 제목은 서울의 작은 골목들이었어요. 전시 개막일 갤러리 벽에는 유라의 그림들이 걸렸습니다. 반지하 창문에서 내다본 풍경, 계단 위에서 본 하늘, 동네 골목의 벽화, 복지관 아이들의 웃는 얼굴. 작은 그림들이었지만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전시장 마지막 벽에는 가장 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프라하 골목과 서울 골목이 이어진 듯한 그림이었어요. 눈 내리는 프라하의 석조 건물이 점점 서울의 낡은 주택으로 변하고 다시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골목으로 이어지는 구도였죠. 그림 옆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 사람들과 함께 걷고 싶은 길. 도연과 서준은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유라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전시가 열린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유건축 사무실로 시청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서울역 주변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연은 잠깐 놀랐어요. 서울역. 모든 게 시작된 그곳. 왜? 저희한테 오셨죠? 공무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유건축 평판 들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를 남기는 설계를 한다고. 예전 같으면 다 밀어버렸을 텐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사람 사는 냄새 남겨두자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역. 한때 자신이 재개발하려 했던 곳.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는 기회였어요. 참여하겠습니다. 도연의 대답이었습니다. 공무원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요일 오후 도연은 유라와 서준을 데리고 서울역 광장으로 답사를 나갔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곳이었어요. 광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한쪽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돼 있었고 벤치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기억하는 그 계단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철거 대신 약간 손질된 상태였습니다. 계단 난간은 새로 칠해져 있었고 조명도 밝게 설치돼 있었어요. 계단 근처에는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노숙인 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무료급식소 안내판도 있었습니다. 서준은 계단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나 어릴 때 있었던 자리 같아. 종이컵 들고 서 있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서준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추운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조용히 서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 너를 처음 봤지. 난 그 계단 위에서야 비로소 사람이 된 것 같아.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서준은 도연을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셋은 계단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근처에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나무 벤치도 설치돼 있었어요. 도연이 벤치 옆을 지나가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벤치 옆 화분 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낯익은 필체였습니다. 도연은 쪽지를 집어들고 펼쳤어요. 늦게 알았다. 내가 내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건강해라. 엄마.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후회, 인정, 그리고 어색한 사랑. 도연은 쪽지를 손에 쥔 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장 가장자리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노년 여인의 뒷모습이 잠깐 보였어요. 회색 코트를 입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멀리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윤명숙이었어요. 도연은 잠시 그쪽으로 걸음을 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거리가 우리에게는 적당한지도 모르겠다. 가까워지기엔 아직 이른 거리. 하지만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은 거리. 그 정도가 지금의 둘에게는 맞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여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걸어갔어요. 서준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인사해? 도연은 서준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서준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는 계단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연필을 들고 예전처럼 사람들 오가는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바쁘게 걷는 직장인, 짐을 끄는 여행객, 벤치에 앉은 노인.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서준은 유라 옆에 앉았어요. 자신도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목걸이와 계단을 함께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광장에 노란 조명이 비쳤고 저녁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도연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발걸음마다 기억이 스쳤어요. 혼자 이 계단을 내려갔던 그날. 아이를 처음 본 순간. 목걸이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 그리고 지금 가족과 함께 다시 이 계단을 오르는 순간.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인생도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한번 얼어붙었던 겨울 계단을 언젠가는 가족의 손을 잡고 웃으며 다시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 계단 아래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도연은 계단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유라와 서준이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올라와, 이제 집에 가자. 유라와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일어났어요. 셋은 함께 계단을 올라 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울역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계속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 사람의 작은 이야기는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